10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제 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15시간 동안 진행돼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저희는 어제 특보로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요.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비상식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식물총장으로 지칭하기도 했죠.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윤 총장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했다면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오늘 오후 기준 36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방접종을 한 주간 유보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접종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마지막 승부처죠. TV토론이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코로나, 북한 등 여러 현안에서 충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덕분에 전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도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부동산 정책,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등을 놓고 곳곳에서 여야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도 여야가 제각각 다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오늘 새벽까지 15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저도 끝날 때까지 다 봤거든요. 시작부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던 윤 총장이 정말 마칠 때까지 각을 세우면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죠. 특히나 퇴임 이후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이한 광경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민주당 위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 엄호에 나서는 장면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대검찰청 국감 자정을 넘겨 오늘 1시가 넘어서 마쳤는데요.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됐던 건 바로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죠. 자,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긴 합니다. 자,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관 우위에 있긴 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 여당 의원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죠. 정부 조직법상 보면은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하시면 안 법무부 돼요. 장관이 자, 다만 이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무조건 상명하복을 따라야 하는 상하관계라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장관급이죠. 자, 총장은 장관은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대한 태도를 보면 윤 총장이 이렇게나 반발할 만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며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때 아닌 사전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자, 여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명을 거역하다라고 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냐라고 했지만 이 야당 의원은
이 민주주의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거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증거가 거역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대사전. 거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게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이 장제원 의원의 장제원 국어사전이 이거 1인 국어사전이에요. 그건 국어사전이 아니에요. 자, 김종민 의원, 소위 S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기자를 거쳐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나름대로 국어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법한 이 김종민 의원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인용해가면서 어디서 이 혼자만의 사전, 그러니까 장제원 사전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냐, 사전이나 좀 제대로 찾아보라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자, 장제원 의원 역시 사전을 한번 찾아봤을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명을 거역, 예문이 나와요. 그는 감히 임금의 명을 거역했다. 제가 어찌 전하의 명을 거역하겠나이까. 나리, 제가 어찌 나리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이거 장제원 국어사전이 아니고요. 표준 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나온 명의 거역에 한 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국어사전이 맞았어요. 쓰이는 문장 또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겠죠. 자, 이날 또 여당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건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하는 중간중간에 끼어든다거나 또 지나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본질을 흐린다거나 또 거친 표현을 가감없이 사용한다거나 또는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아니 자꾸 이렇게요. 네, 이러한 행동이나 표현들이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국정감사를 받는 여느 증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답변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수감사기가 또 수록합니다. 보여주시죠. 대표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다음 한동훈 사건입니다. 거위장고 증명서 사건.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답변하시죠. 검찰 결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니까 총장님이 제가 모르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여기 아니 이걸 가지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저 기회를 안 주시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참 태도가 뭡니까? 참이 뭡니까? 태도라뇨. 그 의원님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네, 질문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어이가 없는데 그런 말씀 못 드립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 차라리 이 옷을 벗고 정치를 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국감을 마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정치 행위를 했다. 또는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것이다. 또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자, 물론 이 총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요. 자, 임기 지키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임명권자의 뜻이 그러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윤 총장은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향후 거취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지 않자 여당에서는 사실상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는 또 선배이기도 한 김종민 의원이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 총장님이 저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뭐 오히려 이렇게 정치권에서 윤 총장을 두고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어느 당으로 가지 마라 하는 훈수들이 이 검찰의 중립성을 더 훼손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칠었던 윤석열의 15시간 퇴임 후 정치 질문에 국민 위한 봉사 고민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정치부회의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특보를 진행을 했죠. 이제 저와 반장들이 함께 특보를 진행을 했고 또 법사위 국정감사 내용을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진행된 국감 저도 이제 끝까지 다 봤는데 이제 15시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뭐 오전 오후 심야 가릴 것 없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주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제 공세를 많이 펼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제 여야 의원들끼리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예상대로일 수도 있지만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죠. 네, 일단 민주당은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감이 끝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이 윤석열 총장의 태도에 대해서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대검찰청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지켜보니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 말대로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총장과 또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에게 들이받치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면서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둘 것이다. 추 장관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면서 고마해라 마엔 묵었다 아이가라는 영화 친구에 나온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 성대모사를 하려고 좀 시도한 분위기인데, 그죠?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예. 자연스러웠어요? 좋습니다. 그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이 두 가지의 대립각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조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두 당의 입장을 지켜보던 정의당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합쳐서 이제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기까지 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거대 양당 의원들의 놀라운 변신수를 목도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능력보다 변신 능력이 더 탁월한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자니 연기자분들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정쟁을 중단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 이 술 접대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경악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사과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민이 아닌 검찰 조직의 보위에만 충성하겠다라는 암묵적인 선언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집중 발제에서도 잠깐 봤지만요. 어제 이제 여야 의원들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질문일 텐데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겠다는 대답도 안 했지만 부정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윤 총장 임기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도혁 국민의힘 의원이 뭐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자 이 김도읍 의원이 그럼 그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라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 즉답은 피한 겁니다. 결국 사실 이게 노라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되고 사실 이런 발언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 정치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라면서 특히나 이 어제 국감장에서 보였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정치인 수준의 또 정치를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신동근 의원은 검찰, 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하더라도 잘 안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가자면요. 야권에서도요. 현직 검찰총장 신분인 만큼 정계 입문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윤석열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과 관련된 이 질문을 받자 언론이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질문 자체는 국민의힘 측에서 했잖아요. 김도읍 의원이죠. 네, 그렇긴 합니다. 이게 아무튼 근데 이 주 원내대표는 이 검찰은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할 중립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정치 가능성을 언급하면 윤석열 총장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서 관련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정계 입문 가능성이 자꾸 거론이 되면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수사나 과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 수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이 윤석열 총장의 소위 말하는 이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최영두 대변인도 윤 총장은 정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몰아간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반장, 반면 야권에서는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판으로 와라. 이렇게 아예 좀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인데요. 홍 의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수용하고도 계속 총장 자리에 있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면서 추 장관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선 정계를 은퇴를 하고 윤 총장을 향해선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면서 잘 모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까 추 장관이 오늘 또 추가로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 진행되는 중간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적이 있죠. 네, 윤석열 총장이나 사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나 이 김봉현의 최근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 검사의 접대 의혹 관련 보고는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추미애 장관은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라면서 합동 감찰을 지시를 한 겁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전임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국감 도중에 이렇게 감찰을 실시한다라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 전혀 들은 바 없다, 조금 일방적이다 이렇게 유감의 뜻을 또 나타냈는데요. 윤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수사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신 반장이 이제 남부지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라임 수사가 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의 그 수장이죠.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 사실상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반발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였죠. 이제 검찰 내부에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크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에 곧바로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임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라임 사건과 검사 비위 의혹, 야권 정치인 오비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게 됩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신속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정수 신임 지검장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 때 대검 기조부장에 임명이 됐고요. 현 정부 초기엔 국정원에 파견이 돼서 국정원장 법률자문관 겸 적폐청산 TF 부장검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신임 지검장은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곧바로 인사를 단행했고 이정수 지검장의 입장문은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반장이 소개를 했고요.
어제 국감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거죠.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의 답변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한 수사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죠. 네, 하지만 또 윤석열 총장은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나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했다면 오히려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안 했어야 한다라면서 이 정무 감각이 있고 개혁을 막아보려고 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조직에 대해 불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도 했다라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당시 박상기 장관이 자신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조국에게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어제 국감장에서 말한 바 있는데 이 김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선처를 부탁했다면 박상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이 국민의힘 측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재판 얘기 짧게 좀 짚어볼게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사건 관련해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박 전 비서관이 오늘 증언을 했는데 당시 감찰이 중단된 거는 조국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박형철 전 이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전 이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이 경위에 대해서 결정권은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있었고 자신은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공식적인 조치 없이 감찰이 종료됐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박 전 비서관은 이후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소위 구명운동이 있었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라고도 주장을 더했습니다. 네. 자, 어제 대검 국정감사 15시간 동안에 정말 혈투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고요. 그 국감은 끝났지만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저희가 이제 추가로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국감 후폭풍, 여당 총장 자격 없어, 야당 추미애 사퇴에 아로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 대검 국정감사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죠. 정치권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도 앞서서 잠깐 간단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오늘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치권 공방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최대 관심사 공수처 출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도 기승전 공수처로 승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 주장을 한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내달라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추천위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대표는 법사위에 입법 절차를 준비하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압박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승전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소환했는데요. 윤 총장의 이 발언에 의미를 뒀습니다. 법원이 휴대폰까지 이의 제출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철저히 지금 확인해서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와 수사 지휘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밋빛 전망도 내비쳤습니다. 추정컨대는 이 사건 특검이 실시되면 바로 정권의 레임덕이 온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 3월경에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될 텐데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필패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내놓은 특검안 그 규모가 메머드급입니다. 과거 최순실 특검팀의 1.5배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55명 정도인데요. 참고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공수처 정원이 85명입니다. 민주당에서도 특검 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시 특검이 아닌 상시 특검, 공수처에 맡기자는 겁니다. 상시적 특별검사 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 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승전 다시 공수처. 이래서 도돌이표 정쟁이란 표현이 나왔나 봅니다. 어쨌든 키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만 맞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가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G. 지난 2012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자세히 정의돼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실제로 합병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재벌가에서 상속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분도 계실 듯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꼼수를 부려선 안 되겠죠. 합병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단순히 자산만 따져도 삼성물산이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식 가치는 제일모직을 3배나 더 높게 잡은 겁니다.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합병을 앞두고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지스의 가치가 1년 사이에 3조가량 뜁니다. 제일모직이 보유 중인 땅값의 가치도 수직 상승합니다. 여기에 동실물을 활용한 3조 원짜리 바이오 사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에버랜드에 동물 식물 있지 않냐? 사자, 호랑이, 꽃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바이오 헬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물산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대한 평가액이 3조 원이었습니다. 레미안,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곳 브랜드 1위 아파트의 가치가 언제 생길지도 모를 사자와 호랑이, 꽃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사업 부상, 그러니까 상상 속의 계획과 같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는 이 과정에 삼성 측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죠.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물론 삼성 측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검찰은 사전에 인지하고 지시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19명에 이르는 어벤져스급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역대 주요 사건의 변호인단 숫자와 비교해 봐도 역대급입니다. 면면도 화려합니다. 판사 출신만 11명, 소속도 김앤장, 태평양, 세종, 화우, 외노라는 대형 로펌들입니다. 이름값은 해야겠죠. 어제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50조 분량의 검찰 기소장에 맞서 300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 절차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변호인단은 3개월의 자료 검토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협의 끝에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1월로 잡혔습니다. 대신 준비 기일은 가급적 2회로 마무리하고 가능한 빨리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입맛 따라 윤석열 소환, 여, 기승전 공, 야, 기승전 특. 네, 다음 공판 준비일이 내년 1월이면 한참 있다 열리네요. 그렇죠? 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각계 반응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는 있었다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소셜 미디어에 좀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죠. 네, 이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이 조직을 다룬 드라마 비밀의 숲의 한 장면을 올린 뒤에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올린 장면의 대사를 보면요.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저는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 왔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인 황시목 검사가 이 검찰 비리와 관련해서 언급한 대사입니다. 이 다음 대사도 의미심장한데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인용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반장은 드라마 다 보잖아요. 모든 방송사 드라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즐겨본 드라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시즌 1에 진짜 나온. 대단해요. 예. 드라마는 모르는 게 없어요. 대사도 다 외워요. 고반장. 예. 네. 미드, 영드, 중드까지 본다 그랬나요? 아, 예, 가끔. 예. 가끔? 중고 공부할 때. 예, 알았어요. 가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특검 관철,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특검 관철, 공수처 저지, 이 기조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그 두 사안에, 그러니까 공수처를 맡고 특검을 관철시키는데 지도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진퇴까지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장제원 의원은요. 라임 옵티머스 특검 관철에 당 지도부의 진퇴를 걸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저지에 당 지도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권은 검찰개혁이라 우기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는 권력형 게이트가 터져도 검찰 게이트로 바꿔버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권은 최악이고 야당은 최약체라면서 편안히 앉아있다 조용히 숨통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특검법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의를 했잖아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국민의당,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건 이제 국민의힘 측이고 국민의당에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권인희 원내대표는 김봉현 씨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전문 조직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전문적인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수사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금융사건에 맞는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특검에서 수사를 맡는 게 옳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역시 금융사기이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는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게이트,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금융사기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가지고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주장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서 정쟁으로 몰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 특검이 실시되면은 내년 재보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특검이든 공수처든 이게 길게 봐서는 그런 정치적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재보선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됐던 인물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이런 의미인 건데요. 자,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은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서울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올해 초에 유럽에서 귀국을 했다면서 대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게 한국일보가 인터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중에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민주당 정정순 의원 얘기인데 기소도 됐죠. 얼마 전에 이제 기소도 됐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는 통보를 오늘 다시 한번 했죠. 네, 민주당 최고위가요, 이 정 의원에게 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라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 지도부의 결정과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윤리감찰단의 직권조사도 명하기로 했는데요. 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좀 정치적 일정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죠? 체포동의안 문제도 저희가 속보를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입맛 따라 윤석열 소환, 여 기승전 공, 그러니까 공수처죠. 야 기승전 특검입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에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선거 전에 마지막 토론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시종일관 팽팽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코로나 대응 문제부터 정치자금 후원 문제까지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북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첫 토론 때와 같은 난장판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미국 토론회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But I've been congratulated by the heads of many countries on what we've been able to do. If you take a look at what we've done in terms of goggles and masks and gowns and everything else. 220,000 Americans dead. You hear nothing else I say tonight. Hear this. Anyone who's responsible for not taking control, in fact, not saying I take no responsibility initially.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첫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있었는데요. 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열린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주제는 코로나19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엉망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였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You folks home will have an empty chair at the kitchen table this morning. That man or wife going to bed tonight and reaching over to try to touch their, out of habit, where their wife or husband was, is gone. Learning to live with it. Come on. We're dying with it because he has never said, you said it's dangerous. When's the last time? Is it really dangerous still?
Are we dangerous? You tell the people it's dangerous now. What should they do about the danger? And you say, I take no responsibility. He ran the H1N1 swine flu, and it was a total disaster, far less lethal, but it was a total disaster. Had that had this kind of numbers, 700,000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네, 특히 바이든 후보는 마스크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했는데요. 토론장에 입장할 때도 두 후보의 모습이 대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없이 입장을 했고 바이든 후보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착용한 마스크를 벗으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If we just wore these masks, the president's own advisors have told him, we could save 100,000 lives. And we're in a circumstance where the president thus far and still has no plan, no comprehensive plan. What I would do is make sure we have everyone encouraged to wear a mask all the time. 네, 오늘 대선 토론에서는요. 북한과 관련된 별도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You've m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3 times. You've talked about your beautiful letters with him. You've touted the fact that there hasn't been a war or a long-range missile test. And yet North Korea recently rolled out its biggest eve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continues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And you know, about 2 months ago, he broke into a certain area. They said, oh, there's going to be trouble. I said, no, they're not, because he's not going to do that. And I was right. Look, instead of being in a war where millions of people, Seoul, you know, is 25 miles away, millions and millions, 32 million people in Seoul,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네, 바이든 후보에게는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지 깜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You've said you wouldn't meet with Kim Jong-un without preconditions. Are there any conditions under which you would meet with him?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free zone. They tried Very to quickly, meet with 10 him. seconds, They President. tried to meet with him. He wouldn't do it. He didn't like Obama. He didn't like him. He wouldn't do it. Okay, I know got to for a give him a fact they chance to tried. respond to that He before we wouldn't move do on. it. You And know that's I- okay. You know what?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the rest of Europe. Come on. The reason he would not meet with President Obama is because President Obama said, we're going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We're not going to legitimize you,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ut stronger and stronger sanctions on you. That's why he wouldn't meet with us.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토론은 치열했지만 지난 1차 토론 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 1차 토론 때는 난장판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 you answer that because question? the question The radical left. Would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so- list? Gentlemen, I think This we've is ended so this. He's going to pack the court. We have I'm not going to give a list. we have ended this segmen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second segment. That was really a productive segment, wasn't it? Keep yapping, man. 자, 지난 토론 때 이런 모습이 오늘은 나오지 않은 이유. 자, 바로 새로 도입한 조치 덕분입니다. At the beginning of each section, each candidate will have 2 minutes uninterrupted to answer my first question. The debate commission will then turn on their microphone only when it is their turn to answer, and the commission will turn it off exactly when the 2 minutes have expired. After that, both microphones will remain on. 자, 그러니까 자신의 차례가 아니면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마이크를 꺼버리는, 그러니까 음소거를 해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 덕분에 미국 언론들은 이번 토론이 전반적으로 절제되고 매끄러웠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최고의 승자가 누구냐고. 바로 음소거 버튼이다. 향후 있을 토론에서도 음소거 버튼은 고정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네, 오늘 토론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 영상을 방송 전에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한 것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이 소식을 포함해서 오늘 토론 내용까지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 최대 승자는 음소거 버튼.
정말 이제 미국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날짜 계산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12일 남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이제 토론을 지켜봤는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팽팽했고 두 사람 다 이제 준비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뭐 막힘없이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 토론에 비해서는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까 뭐 고반장이 제목으로도 했는데 확실히 음소거 버튼의 효과가 좀 컸다고 합니다. 또 우리도 하자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니 만약에 도입한다 그러면 최 반장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국장이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말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만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1차 토론 당시 아까 보셨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 차례가 아님에도 방금 국장처럼 이렇게 끼어들어서 지나치게 많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뭐 입을 닥치라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만 마이크가 커지고 이 발언을 마치면 마이크가 꺼지게 해놨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끼어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AP통신은 음소거 버튼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1차 토론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두 사람은 뭐 상대방 발언 때 끼어들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두 후보는 상대 답변에 못마땅한 듯 뭐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지만 음소거 상태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토론 때 저도 이제 1차 토론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끼어들면 괜찮은데 둘이 동시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 아까 이제 언론의 평가 오늘의 승자는 음소거 버튼이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 토론 내용을 하나씩 보면요. 뭐 코로나 관련 얘기도 참 많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관련 언급이 눈에 이제 확 띄던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 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관련 토론을 이어가던 도중에 진행자가 바이든 후보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바이든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 감축에 동의를 해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후에 진행자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진행자에게 자,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측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강한 제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에 북한 관련 발언들을 통해서 이 미국 민주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거듭 김정은 위원장을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소위 이제 깡패라는 그렇죠. 표현에 좀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깡패를 좋은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앞서 들으신 대로 핵 감축에 동의를 해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얘기는 이제 뭐 10여일 앞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추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 대선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낙연 의원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정부 때와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묻자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이른바 오바마 3기로 북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수도 있으니 예단은 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3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전략적 인내 이제 그렇게 좀 많이들 얘기하는데 클린턴 3기는 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린턴 정부 말기의 대북 정책 기조, 이 대북 포용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바이든 정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말 극명하게 갈렸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가 두 후보에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에게 취임식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러한 성공을 통해 미국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같은 질문에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누구에게 투표를 했건 나는 여러분 모두의 대통령이고 여러분 모두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반장, 아까 그 토론에 최 반장은 토론에 안 봤죠. 근데 어쨌든 토론을 보니까요. 제가 봤는데
토론 끝나고 나갈 때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토론은 보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입장할 때는 별도의 뭐 악수나 포옹 없이 뭐 자신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 두 후보는 토론을 마친 뒤에는 아예 뭐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자신의 부인과 이 무대에서 잠시 저렇게 머문 뒤에 토론장을 떠났는데요. 보니까 멜라니아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와 이제 옷차림이 약간 비슷한, 무늬와 비슷한 색상을 좀 맞춰서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고반장이 마지막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CBS 방송의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제 6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인터뷰 영상이 그러니까 오늘 토론 앞두고 그러니까 방송이 되기 전에 유출이 됐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을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번 60미니츠 인터뷰 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영상을 미리 공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저 편견과 증오, 무례를 보라면서 인터뷰를 비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인터뷰 초반부터 진행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전을 벌이는데요.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Are you ready for some tough questions? You're going to be fair. Are you sure I'm going to be fair? Just be fair. You're not okay with tough Well, I'm questions? going to be fair. You don't ask Biden tough questions. I think we have enough. Really, we have enough of So I it. think we're ready for the next. I think we have enough of an interview here. Okay, that's enough. Let's go. Let's go. 네. 정말 아까 고반장 얘기대로 마음에 안 든 모양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 최대 승자는 음소거 버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 오늘도 속출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요. 전국에서 오늘 오후 기준 확인된 사망자는 36명입니다.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복수의 사망자가 사용한 복수의 사망자가 나왔죠. 방역당국이 지금 전문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숨진 인천의 고3 학생에 이어서 백신 접종 40분 만에 쓰러져 숨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밥을 먹다 갑자기 기도가 막혀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속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정부의 독감 백신 예방 접종 사업이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고3 학생이 접종 후에 이틀 만에 처음으로 숨졌고요. 근 3일 동안에 하루에 1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부산, 여수, 당진 등 전국 곳곳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요. 오늘 오후 1시까지 집계된 사망자 숫자는 36명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망자 전원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70대 이상 또 기저질환이 있다고는 하는데 인천의 고3 학생처럼 10대거나 또는 노령이 돼 기저질환이 없는 예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반일도 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40년 이상 도배를 하셨거든요. 도배 일이 있으시면 또 일도 나가세요. 그 정도로 이제 건강하셨다는 얘기죠. 단순히 그냥 어떤 고령 환자들 어떤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정부는 이 접종과 사망과의 직접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판단에 따라 접종 사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국회 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또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거듭 접종 사업을 중단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장님, 네, 어제 독감 예방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벌써 16명이나 사망한 올해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죠? 네,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라는 게 피해조사반의 의견입니다. 네, 아직 정은경 청장은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제조 번호가 모두 다르다. 다시 말해서 특정 회사의 특정한 백신이 문제된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이 톡신, 독성 물질이나 균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도 역시 식약처의 검증을 통해서 독성 물질 걸러냈다고 답했습니다. 사망자들 사이에 일관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제조사가 같다든지 어떤 하나의 회사의 제품이나 하나의 제조 번호가 일관되게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인도 건강한 사람도 톡신 양이 많은 걸 맞으면 이렇게 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의 검정을 통해서 톡신 독성 물질에 대한 건 다 걸리게 되고 무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그건 진짜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자가 좀 늘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같은 제조 번호, 같은 로트 번호의 백신 접종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제조 번호가 같다는 건 같은 공장에서 같은 날 생산한 제품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총 4개의 백신과 관련해서 각각 사망자가 2명씩 총 8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 한 제품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7만 명이 넘게 접종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을 일주일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즉 2020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 잠정 유보 기간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및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것을 요청한다. 반면 또 일각에서는 접종에도 시기가 있다. 일정을 미루면 자칫 유행 시기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3년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은 12월 1일, 11월 16일, 11월 15일인데요. 이 독감 백신 예방 효과가 접종 후 2주 후부터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을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접종 사업을 중단한다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신의 생산 과정을 좀 더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개인별로 접종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잘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또 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코로나19와의 합병증 우려가 더 크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 방역당국도 제조번호가 같은 사망자가 나온다면 해당 백신은 폐기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를 연달아서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접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회의 중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독감 백신 사망 30명 넘어 같은 제조번호 사망자도 확인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사망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 커지고 있죠. 아까도 이제 신반장 발제에서 들었지만요. 방역 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지금 이제 같은 제품에 이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진행 중이고 아마 관련한 속보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기준으로 사망자가 36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올해 초에 코로나19 초기 확산 때처럼 아주 신중하게 이 사망자 수를 공식 확인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확인이 된 건 오후 1시 기준 36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대비해서 9명이 늘어난 숫자고요. 자, 어제 이 복지위에서만 해도 방역 당국은 백신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고 또 같은 제품에 대해서 복수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 사업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저도 언급을 했지만 이 같은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같은 날 만든 백신을 맞고 사망한 케이스가 지금 여러 건이 발생을 해서 방역당국이 오늘 오전부터 또 오후 지금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대책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결과가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리면 좋은데 아마 한 7시 정도가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질병청 차원에서는 접종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금 접종 사업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네. 나선 곳이 아까 어디서 본 있습니다. 것 같아요. 포항인가? 네, 경북 포항시하고요. 예. 서울의 영등포구 보건소가 네. 접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질병관리청이 이렇게 지자체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중단하는 건 안 된다, 네.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그래요? 밝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소식 짧게 짚어보고요. 오늘 아까 앞에서 짚어보지 못했던 국정감사 얘기를 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50명대까지 올라갔네요. 네, 신규 확진자가 155명입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38명, 해외 유입이 17명, 이 중 이 수도권에서만 121명,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무려 9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일단 경기도만 놓고 보면 이 8.15 광복절 이후 확진자가 좀 급증했던 그 수준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경기도 내 요양, 이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영향인데 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또 11명이 추가가 돼서 현재 122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환자와 간병인 또 간병인의 가족까지 이 N차 감염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 군포 지역 의료기관이나 이 안양 지역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졌고 또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도 입소자와 직원 등 35명의 일종의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요양원이 들어선 건물에는 요양시설이 8곳이나 입주해 있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이 확진자가 급증한 점에 주목하면서 방역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 중입니다. 특히 다음 주가 이른바 이 할로윈 데이라고 부르는 다음 주가요? 예, 날이잖아요. 완전 챙겨요? 저는 예. 나가서 노는 것보단 집에 있는 걸 네. 좋아해서 아무튼 이 무렵이 되면 이 젊은 층이 이태원이나 서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로윈 파티 이런 걸 즐기곤 하는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칫 제2의 클럽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억눌려온 젊은 층의 활동 욕구가 느슨한 경각심을 틈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헬로윈데이가 제2의 클럽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이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법사위 또 이제 외통위 얘기 짧게는 해봤는데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정치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 얘기도 못했죠. 어제 오늘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 반장. 네, 먼저 기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정부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자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고요. 다만 가격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전셋집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기재위에서 오간 이 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 부총리님께서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런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제 피해자 모델이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한데 이 전셋집 구하거나 아니면 의향집 이렇게 매각하는 거 진전이 있었어요? 예,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제가 더 이상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어제 오늘 기재위에 연이어 출석을 했고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위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부동산 정책이 쟁점이었죠. 네, 김현미 장관은요, 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반대로 주택 정책에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오히려 좀 덤덤하게 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반박할 건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주제로 질의응답에 오가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발단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서였는데 정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이 골프장 운영권 입찰에 김현미 장관이 관여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골프장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감 자료에 김현미 장관과 구본환 전 인천공사 사장 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북 전주라는 지역으로 엮여 있다, 권력형 게이트가 의심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 김현미 장관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이자 공직자 음해라고 반박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까 뭘 알아요? 알기는요. 뭘 해명해요, 의원님? 질문이 없었잖아요. 예? 아니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동생하는 사이죠.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 줄로 섰어요. 아니 저한테 누님 동생 하는 의원님들이 한둘이신지 아세요? 잠깐만요. 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사진을 띄우셔야죠. 아니 전라북도 출신이 300만 명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까? 네, 저렇게 이제 공방이 벌어진 이후에요. 진선미 위원장이 오후에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일단 넘어갔죠. 자, 최 반장, 오늘 과방위도 좀 시끄러웠죠. 네, 과방위에서는요, 이 피감기관장이 야당 의원에게 위증을 언급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 야당은 얼마 전 나온 감사원의 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수원이 자체 보고서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거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정재훈 사장이 이 위증에 대해 의원님도 책임을 지라 저는 위증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나선 건데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사장님께서 위증하신 것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부. 그 위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도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위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 보고 위증을 보고 책임을 지라니. 말이 됩니까? 네, 자, 그러자 이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향해서 그 발언은 제가 듣기에도 과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그런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 사장이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위원장이 거듭 유감이 아닌 사과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정 사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제 산자위에서도 같은 주제, 그러니까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 위에 군림을 했고 장관과 공무원이 위법과 반칙을 일삼고 심지어는 후배 공무원을 조작에 개입시켜 죄인을 만들었다면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질책을 했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저항 행위를 한 걸 지적한 건데요. 그러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과 산업부 간부가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질의한 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이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했고요. 김 의원이 반말 삿대질 말라 사람 치겠다 받아치면서 장내가 좀 소란해졌습니다. 결국 산자위는 예정보다 일찍 아예 산회가 됐습니다. 네, 국감도 이제 정말 마무리인데 좀 이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바람이지만요. 좋습니다. 그 강지영 현장 브리핑이 있으니까요. 일단 발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독감 백신 사망 36명, 같은 제조 번호 사망자도 확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정 하나가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연대가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의 예고대로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 주택 공급이 실현될 경우 고층 아파트로 인해 태강릉을 감싸던 자연 경관은 콘크리트 숲으로 바뀔 것이다. 세계유산 태릉 강릉 권역 온전히 복원하라. 98% 훼손된 그린벨트 못 믿겠다. 민관합동체 조사 신속히 실시하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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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라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환경성이 훼손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그린벨트인데 아파트를 공급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한 복원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정부는 앞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8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태릉 골프장 개발을 통해 10,000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가 태릉 골프장 안에 일부 습지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이 다수 관찰된 겁니다.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습지에 산다든지 연못에 천연기념물 원앙이 산다든지 수많은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생태적으로 아주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3분의 1 정도가 골프장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있는 플라타너무스 나무가 한 30m 되는데 그러면 10층 정도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저 플라타너스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문화재청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태릉의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은 늘 기준이 우리가 그 보존해야 될 미래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문화유산의 완전한 그 원형의 보존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지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은 바로 이 태릉 골프장입니다. 이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개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도 지금 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개발된다는 소식에 제가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서 인프라나 교통, 애들 키우는 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릉 골프장이 개발되면서 더 좋은 광역교통 대책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의 주민들도 많습니다. 실제 매매 호가도 올라가고 거래 금액대도 많이 좀 올라간 상태이긴 합니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교통 정체가 심각하고 또 거기 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경우에 교통 지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충분히 어떤 그런 논의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 관할 자치구인 노원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태릉 골프장에 10,000 세대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너무 과밀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로 진입하는 완전히 적경 지역인데 실제로 교통 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적으로다가 한 50%는 호수공원 정도로 갖고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청이랑 협의를 갖고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이에 개발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태릉 강릉에서 바라봤을 때 아파트가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거고요. 그 태릉시시 안에 어떤 그린벨트 1, 2등급지나 이게 문화유산적으로 가치가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보존해야죠. 당연히 보존할 거고요. 절대 훼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과도 저희가 그 주택계획, 교통계획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하고 신중한 협의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인천 화재영재 빈소 다녀온 이낙연, 고개 들 수 없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빈소를 찾았던 사실을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엄마가 외출한 사이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어린 형제 중 끝내 숨진 동생의 빈소였죠. 이 대표는 돌봄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라며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망 당시 의료진이 2시간 반이나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30분간 반응이 없으면 보통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모두가 염원하는 그 기적을 의료진도 바랬겠죠.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남은 역할 정치권이 해야 합니다. 정치도 결국 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돌봄 공백 상처를 치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오늘 여당 대표의 약속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방역 수칙 잘 지키고요. 네.